오늘은 J와 P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S와 N 그리고 T와 F에 대해서는 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둘 중 하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였는데요. JP 지표는 좀 달라요. J와 P는 가능하다면 반반인 게 더 낫습니다.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MBTI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MBTI 유형이라는 게 글자 4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는 건지만 알면 그 유형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복잡하지 않죠?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근데 MBTI 이론 자체에 진짜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거기서 좀 더 들어가죠. 내향 직관이니 외향 감정이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MBTI를 좀 공부해본 분들은 다 알죠. 이게 마이어스의 유형역동 이론이라는 건데, 근데 INFP라고 하면 4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4가지 기능이라고 하니까 I, N, F, P를 말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가운데 2글자 있죠? 이게 기능이에요.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는 기능이라고 하지 않고 태도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4가지 기능이 아니라 2가지 기능 아닌가요? 맞아요. 보이는 건 직관, 감정 2가지죠. 근데 유형역동 이론에서는 내향 감정, 외향 직관, 내향 감각, 외향 사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봐요. INFP한테는 이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해지죠? 여기서 이 이론을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미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4가지가 아니라 8가지가 있다고 보는 이론도 있죠. 존 비베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건 마이어스 이론을 확장시킨 겁니다. MBTI도 이렇게 이론 이야기하니까 꽤 어렵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마이어스의 유형역동 이론보다 MBTI의 의미라는 책을 쓴 박초룡님의 이론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칼 융이 원래 했던 이야기와 좀 더 잘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은 일단 내향 감정, 외향 감정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아요. 둘 다 그냥 감정으로 보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픈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이는 거 2개만 보면 됩니다. 이 2개 중 하나를 주기능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부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2기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사실 보이지도 않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2글자라는 겁니다. INFP라면 N과 F라는 거죠. 마이어스의 유형역동 이론에 의하면 F가 주기능, N이 부기능인데 박철용님 이론에서는 이게 반대가 됩니다. N이 주기능, F가 부기능이에요. INFP 같은 내향형에서 반대가 되죠. 외향형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ENFP라면 2 이론 모두 N이 주기능, F가 부기능이 되는 거죠. 저는 박철용님 이론에 찬성하는 쪽이지만 뭐 이론은 이론일 뿐이니까요.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마이어스 이론이 더 맞는 분도 있을 테고 둘 다 안 맞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헷갈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J와 P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바로 주기능과 부기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참고로 유형역동 이론에서는 JP 지표뿐 아니라 EI 지표까지 개입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JP 지표라는 게요 상당히 애매해요. 어떤 분들은 이 지표가 융의 이론에는 없던 거였는데 마이어스가 새로 만든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J라는 게 판단이고 P라는 게 인식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요, 마이어스가 이런 용어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융이 만든 겁니다. 융이 말한 판단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T나 F를 말하는 거예요. 그 2가지를 묶어서 판단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T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고 F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N이나 S를 인식이라고 한 거고요. N은 대충 보더라도 크게 보는 거고 S는 보는 범위는 좁지만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인식이라는 게 보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인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2 종류의 방식, N의 방식이 있고 S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TF의 상위 개념이 판단, J고요. NS의 상위 개념이 인식, P라는 겁니다. 이걸 마이어스가 갖고 와서 JP 지표를 따로 만든 건데 여기서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MBTI 검사를 했더니 ESTJ가 나왔어요. 근데 J 점수를 봤더니 70점이라는 겁니다. J 점수가 70점이라면 P 점수는 30점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판단 기능이 인식 기능보다 강한 거겠죠. 그런데 T와 S의 점수를 확인해 봤더니 판단 기능인 T는 60점인데 인식 기능인 S는
90점이에요. 인식 기능 점수가 훨씬 높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꽤 많아요. 아마도 마이어스가 만든 JP 지표 관련 설문이 융의 원래 이론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작성된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MBTI에서 말하는 JP와 융이 말하는 JP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극 J라면 주기능이 T나 F일 가능성이 크고 극 P라면 주기능이 N이나 S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JP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런 공식은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주기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J와 P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반반이 더 낫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예컨대 ENFP인데 극 N이에요. 주기능이 N이란 얘기죠. 이 사람의 부기능은 F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런 얘기했죠. 본인이 극 N이라서 SY 관계가 문제가 된다면 T나 F를 키우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ENFP라면 F를 키우는 게 낫겠죠. 어쨌든 두 번째 강한 기능이 F니까요. 근데 단서를 달았죠. 대충 적당한 정도가 아니라 유사시 N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기능 F가 주기능 N을 따라잡을 만큼 세져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J와 P가 서로 비슷할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면 MBTI 4글자 중 가운데 2글자가 기능이라고 했죠. 이때 먼저 오는 글자는 항상 N이나 S가 되고 다음에 오는 글자는 T나 F가 됩니다. 인식 기능을 먼저 표시하고 판단 기능을 다음에 표시하는 거죠. JP 점수가 비슷하다면 이 2글자의 힘이 비슷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2글자 중 하나는 어쨌든 주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기능이에요. 그래서 J와 P가 비슷하면 주기능과 부기능의 세기가 비슷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쉽게 말해서 예컨대 ENFP라면 ENFJ와 비슷해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ENFJ도 마찬가지고요. ENFP와 닮아가는 게 좋아요. 겉보기에 ENFP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ENFJ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의외로 ENFP의 내면은 어른스러운 면이 있고 ENFJ의 내면은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밖으로 좀 꺼내놓는 게 좋습니다. ENFP도 충분히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고요. ENFJ도 아이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좀 있는 분이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ENFP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ENFJ였다거나 얼핏 ENFJ처럼 보이는데 예전엔 찐 ENFP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기능과 부기능이 비슷하면 ENFP나 ENFJ나 별 차이가 없겠죠. 둘을 섞어놓은 듯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뭔가 균형 잡힌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확실히 덜해요. 물론 극 J나 극 P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주로 직업적으로 그럴 때가 많고요. 그것도 주로 인생 전반기에나 그런 거죠. 무언가의 두각을 나타내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던 것도 나이가 들면 문제가 되곤 해요. 20대 시절엔 누군가에게 반해서 대시하는 게 열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50대가 그러면 추태로 욕먹는 건 둘째치고 잘못하면 신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사람이 하면 애늙은이 같다고 욕먹는 행동이 나이가 먹은 사람이 하면 기품이 있고 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기에는 설사 세상과 좀 부딪히더라도 자기 소신에 맞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융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는 환경과 충돌하면서 발달한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니체도 이런 말을 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다운 강렬한 표현이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융은 이런 자세가 주로 인생의 전반기에 어울린다고 봤는데 니체는 딱히 그런 구분을 하지 않죠. 이 사람은 그냥 인생 전체를 그런 정신으로 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그래서 요절한 걸지도 모르죠. 융과 니체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J와 P가 비슷해지는 게 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세상과도 덜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도 좀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극 J 중에는 너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고 극 P 중에
중에는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극 J는 놀 때도 일하는 것처럼 놀고요. 극 P는 일할 때도 노는 것처럼 일하는 편이에요. 이게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스타일과 딱 맞는 환경이라면 뭐 문제될 게 없죠. 아주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살기가 아마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J와 P는 반반인 게 좋다고 봅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자, 오늘은 MBTI J와 P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함께 해볼게요. 보통 J는 부지런하고 P는 게으르다. 이렇게 보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J도 게으를 수 있고 P도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게으르더라도 J가 게으른 것과 P가 게으른 게 좀 달라요. J는 오늘은 게으름 피우는 날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게으를 때가 많고 P는 그냥 게으를 때가 많죠. 이렇게 계획성이 있냐 없냐로 JP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 둘을 구분하는 핵심은 통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J는 자신이나 타인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P는 반대로 타인에게 통제되지 않으려고 하거나 타인을 굳이 통제할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각에서 J와 P가 반반인 게 좋다는 얘긴데요.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생각이나 행동에서 J와 P를 반반씩 섞어서 적당히 하는 게 좋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피곤할 정도로 칼같이 생활하거나 혹은 아예 되는 대로 살거나 이런 식의 극단적인 태도보다는 그게 낫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얘기가 아니라 J를 써야 할 때는 J를 쓰고 P를 써야 할 때는 P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쓰는 영역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극 J는 P를 써야 할 때에도 J를 쓰고 극 P는 J를 써야 할 때도 P를 쓰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극 J는 놀 때도 일하는 것처럼 놀고 극 P는 일할 때도 노는 것처럼 일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J 성향과 잘 맞고 대부분의 놀이는 P 성향과 잘 맞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일할 때는 J처럼 놀 때는 P처럼 노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J의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P의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통제를 해야 좋은 게 있고 통제를 안 해야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쇼펜하우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염세주의자인데 놀랍게도 행복론에 관한 책을 썼다고 했죠. 쇼펜하우어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자꾸 바라는 게 많으면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불교 사상과 비슷하다고 했죠. 욕심을 버려라. 그럼 행복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스스로를 쇼펜하우어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니체는 이 양반 얘기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죄다 포기하라 그러고 명상이나 하라 그러고 이게 뭐냐 갑갑하게. 그래서 니체는 아예 반대로 간다 그랬죠. 죽이 되든 팝이 되든 난 내 뜻을 당당하게 세상에 펼칠 거야.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거야. 죽어도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후회 없이. 이거죠. 개인적으로 쇼펜하우어의 방법은 P와 니체의 방법은 J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전자는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고 후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가면 뭐 그래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뭔가 아쉽게 느껴지거나 혹은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 철학, 정확하게는 인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하지만 아마도 쇼펜하우어 본인이 인도에서 살았다면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는 않았을 걸로 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인도는 그래도 따뜻한 나라니까 그렇게 다 포기하고 명상만 하면서 대충 되는 대로 밖에서 먹고 자고 할 수도 있지만 서양은 추워서 그렇게 살기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라고요. 체념하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적어도 서구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서구화 되어버렸으니까 서구화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생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최소한의 성취감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들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사람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무시하고 마치 니체처럼 어떤 포기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걸 이룰 수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행복
행복보다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당장이 내 얼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고치면 되지. 성형하면 되죠. 하지만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진짜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끝까지 고쳐대면 평생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아쉬워도 적당선에서 포기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주여, 바꾸어야 하는 걸 바꿀 용기와 어쩔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평온함,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기도문 들어본 적 있죠? 개신교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용기. 다시 말해서 기존과는 다른 세상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제이라면 이걸 좋아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걸 받아들이는 평온함. 말하자면 안 되는 건 그냥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주로 P들이 공감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J의 태도와 P의 태도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양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동양에도 다 있는 겁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중용에 나오는 내용도 비슷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은 분명히 내가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죠. 노래나 춤도 그렇고요. 예컨대 BTS가 성공한 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능도 재능이지만 연습량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작은 부자는 노력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는 말도 있죠. 최선을 다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현실과 부합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결심과 노력, 계획과 실천, 성실과 끈기 여하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운으로만 결정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로또 당첨 같은 게 뭐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운이 좋은 거지. 세상엔 운이라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가장 최악은요,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엔 요행을 바라고 그냥 운에 맡겨버려야 하는 거엔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점이나 치고 다니는 겁니다. 점괘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점을 치고, 이런 거에 엄청 신경 쓰고 집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게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통제감의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까 점 치는 얘기했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봤더니 합격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대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공부를 대충 하면 정답 맞출 확률이 줄어들고 그럼 불합격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몇 번 맞았다고 항상 그럴 거라고 착각하면 그게 실패할 수 있어요. 사기꾼들이 이런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요컨대 통제할 수 없는 운에 쓸데없이 집착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데에 힘을 쏟으란 겁니다. 중용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실, 정성, 진실, 천리 뭐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이블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질 가능성도, 성공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